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사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배울 텐데 이 중국사를 배우기 전에 현재 중국의 다양한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2000년대 GDP 순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GDP라고 하는 건 선진국들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보통 이 GDP 순위를 많이 언급합니다. 이 2000년대 GDP 순위가 1위가 미국이고요. 중국은 몇 위죠? 중국은 6위죠. 다음은 2017년도의 GDP 통계인데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죠. 그러니까 2000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 무려 6위에서 2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GDP 예상치인데요. 2030년에 전망하건대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에 미국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또 중국이 반격을 가하면서 이 미중 간에는 현재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혹시 뉴스에서 본 적 있는가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국의 고대 역사에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시황제와 비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공교롭게도 시진핑의 시자와 시황제의 시자가 일치한 데서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이쪽에 Let's party like it's 1793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1793년부터 우리 파티를 하자 이런 말이죠. 이 1793년이라고 하는 해는 중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사절단이 중국의 황제에게 통상을 요구하러 갔다가 굴욕을 당했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중국의 부상을 빗대어서 그린 그림이고요. 이 중국의 빛나는 고대의 역사를 중국의 현재의 모습과 연결시킨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점점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8년 한국의 10대 수출국 현황인데요. 1위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미국인데 이 중국의 수출량이 미국의 2배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은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국적을 나타낸 통계인데요. 2015년도에도 중국이 1위였지만 2016년에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의 격차도 압도적으로 많은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부분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무려 14억 1,300만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인구수는 중국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 화면은 중국의 인구 증가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중국의 인구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세기 이후에는 급격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러한 인구의 증가가 참 고민일 텐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1900년, 50년 이후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한 가구당 한 자녀 낳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 이상을 낳으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면서 사회 문제점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199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최근에 2010년 이후로 산화 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네요. 중국은 4위 정도에 랭킹되어 있는데요. 이 중국의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중국과 남한의 영토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들 한 몇 배 정도 될 것 같는가요? 이 중국은 대한민국의 약 90배의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민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중국은 이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 중에 한족이 인구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소수민족의 수도 1억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만주족이고요. 그 다음에 위구르족, 그 다음에 와족도 있네요. 그 다음에 장족, 그 다음에 몽골족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중국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을 나타낸 지도고요. 여기서 뭐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지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건 여기에 있는 조선족도 바로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중국에서 쓰이는 언어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한 지도입니다. 물론 중국어가 표준어로서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티베트나 몽골 같은 지역은 아직도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중국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구르족이나 몽골족, 티베트족들은 중국 정부에서 자신들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분리 독립을 해 나가려고 하는 소수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또 중국 정부의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도급에 해당하는 23개의 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가까운 지린성, 랴오닌성 이런 식으로 해서 23개의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광시 장족 자치구, 그 다음에 티베트 자치구,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량시 회족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가 직할하는 4개의 직할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 그 다음에 텐진시, 그 다음에 충칭시, 그 다음에 상하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특별자치구가 있는데요. 이 마카오 특별자치구와 홍콩 특별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2개의 특별자치구는 서양 세력들에게 점령당했다가 최근에 중국에 반환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기후와 생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이 연 강수량 380mm 이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380mm를 기준으로 해서 두 지역을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 380mm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뭐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380mm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농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80mm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유목생활, 가축을 기르는 유목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밑으로는
농경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농경이 가능한 지역도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화북지방 같은 경우는 밭농사를 주로 짓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이 남쪽은 벼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 밑으로는 벼의 이기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해에 벼농사를 2번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중국의 지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지형이라고 하는 건 시계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역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2개의 큰 강 정도는 알아놔야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황하강인데요. 이 황하는 쿤룬 산맥에서 발원을 해서 고비 사막을 거치면서 황토를 머금고 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강입니다. 이 황하의 모습을 보면 이 황토를 머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런 빛깔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2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강은 이쪽에 있는 양쯔강이라고 합니다. 이 양쯔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을 해서 중국의 상하이로 빠져가는 긴 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상하이의 모습인데요. 양쯔강이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을 해서 이 상하이로 빠져나가서 바다와 만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하강과 양쯔강 2개 강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국사를 공부하는데 꼭 알아놔야 될 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해발 고도가 600m 이상이 되는 평평한 넓은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고원은 이 티베트 고원과 몽골 고원이 있는데요. 이 티베트 고원은 해발 고도가 4000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고원은 올라가기만 해도 굉장히 숨이 차는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티베트 고원을 세계의 지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의 높이가 2750m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백두산의 정상에 올라간 것보다 이 티베트 고원이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몽골 고원인데요. 이 몽골 고원은 티베트 고원보다는 높이가 좀 낮긴 하지만 약 평균 1000m 가량 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티베트 고원이 있는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인 라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요 뒤에 보면 산이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진은 몽골 초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몽골 고원은 지대가 높기는 하지만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서 유목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유목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몽골식 텐트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사막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중국의 사막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을 들어봤는가요?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은 서양과 동양이 서로 통하는 길인데요. 이 실크로드는 어떤 곳으로 가는 길일까요?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이 초원길을 가는 길일까요? 실크로드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경유하는 길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요.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은 이쪽에 중국의 내지에서 출발을 해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경유해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기는 어렵지만 곳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 오아시스를 먹으면서 사람들이나 물자들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지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중국의 지형을 보고 중국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국 역사의 출발은 지대가 높고 사막이 있는 서쪽 지역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아니면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고 거대한 강들이 흐르는 이쪽에 동쪽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해발 고도가 낮고 평화가 펼쳐져 있는 이쪽에
동쪽 지역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가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과제 제시하겠습니다. 과제는 현재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 새롭게 급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가 현재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두 국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본인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